아, 이거 주차가 있네. 아, 딱이다. 네, 이동하셔야 돼요. 아, 저 연기 올라오는 것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로 가게 되면 폐기물을 100% 연료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거 이제 시멘트가 날라와서 신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2007년 이전 시설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시멘트죠. 근데 그걸 또 심지어 또 친환경 시멘트라고 대부분의 시멘트 친환경 시멘트라고 또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 폐플라스틱 등을 실은 트럭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다섯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 취재진이 20분간 세어보니 평균 92초에 한 대꼴로 폐기물 트럭이 시멘트 공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어디에 쓰는 걸까? 70년대까지 석유를 썼었어요. 석유를 쓰다가 석유 파동이 나면서 석유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때 당시 유연탄으로 이제 대체를 했었거든요. 요 근래에는 유연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연탄하고 쓰는 것 중에 그 연료 폐플라스틱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농업에서 처리하는 소각하고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연료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시멘트 업계가 쓰는 폐기물은 원료와 연료로 나뉩니다. 점토질과 규산질은 원료로, 기타 일반 폐기물은 연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소성로 구조상 원료와 연료가 한데 뒤섞여 소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금속 종류들을 연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잔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중금속 양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걸 넣을 때 이제 어떤 폐기물이 어떠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서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있는 물질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상당히 폐기물을 관리를 연료로서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뭐를 배출할까? 여기 규정에는 맞게 배출을 하는 건가? 이런 의심, 불안감. 애들이 이제 크는 애들이 3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게 좀 자꾸 누적해서 자꾸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꾸. 취재진은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대기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기를
요 안에 이제 흡입함으로 인해서 배출될 때마다 이제 각 센서를 공기가 거쳐갈 때 그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싹스면 싹스, 낙스면 낙스 각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공장 측의 저지로 측정은 불발됐습니다. 분명히 적어도요. 저희 기준에서는 추락이나 아니면 떨어지면 저희 안전사고도 좀 있는 부분이어서. 조사를 딱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조사를 하고 해야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수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오염물질 배출 시설 830여 곳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측정을 시도했던 공장 2곳의 질소산화물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공장 한 곳은 3시간 평균값이 200ppm을 초과했고 다른 한 곳도 120ppm이 넘었습니다. 같은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업체와 비교해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출 규제 기준 때문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로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70ppm. 다른 업종보다 최고 18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 소성로가 만들 때 폐기물 연소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니죠. 유연탄이라는 걸 써서 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좀 소홀한 편이었죠. 그래서 좀 느슨한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면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 정부는 2015년 이후 신설한 소성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80ppm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설치한 소성로는 계속 270ppm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시멘트 공장의 킬르는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거.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국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멘트 퀼른에서 태워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만들었던 퀼른을 계속 개보수하고 있으면서 용량을 증대하는데 그거는 신설이 아니잖아요. 신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2007년 이전 시설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SCR,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등에 관한 시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업체 13곳에 1,100여여 원을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SCR 설비를 갖춘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저감 장치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멘트 산업의 특성은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대형화돼 있다는 겁니다. 설비가. 그래서 대형 설비에 대한 SCR 실증 기술이 아직은 그게 상용화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도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특성상 그 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더라고요. 5년간 1조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시멘트 가격이 높아지면 건축 비용이 높아지니까 업계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줬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SCR 설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SCR 설비를 갖췄다는 한 소각업체의 대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값이 세제곱미터당 평균 24.3 마이크로그램, 일기예보상 좋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초미세먼지 값도 보통에 속하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21.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오해먼염 주변 지역의 그 미세먼지 양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뭐 높지 않고 낮은 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소각장에 의한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상당히 그 낮고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중금속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세 종류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폐기물을 쓰지 않는 한 곳을 제외한 두 종류에서 상당한 양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 종류에선 킬로그램당 40mg의 유가 크롬이 나왔습니다. 업계 자율협약 기준의 2배, 유럽연합 기준의 2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비소와 납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건축물 부분들을 뭐 해체하거나 노쇠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시멘트 일부도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시멘트가 비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산된 시멘트 분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이렇게 독성이 강한 이제 중금속에 노출되어지면 이제 건강 취약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애들 또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공개하는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보면 중금속은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은 폐기물을 쓰지 않는 업체 한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시멘트 협회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일부의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양이라도 자연이 함유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형태로 내부의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내부에 고용이 되고 안정화돼서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원료 자체에 사실은 중금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중금속이 함량이 높아지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가연성 폐기물도 오리진으로 보면 화석연료, 그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부터 나온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공학적으로는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쓰인 폐기물 사용량은 900만 톤. 7년 전과 비교하면 60%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멘트 협회 측은 영상까지 만들어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태합성 수지와 폐타이어를 보조 연료로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순환 자원은 유연탄보다 열량이 높아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쓰레기, 괜찮은 쓰레기, 뭐 SRF라고 대표되는 게 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SRF에 해당되는 쓰레기만 태운다. 그리고 뒤에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가능한 빨리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시멘트 업계들이 얘기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자기네 친환경 활동, 에코 활동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린워싱으로 소송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업계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환경부에 물었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배출 허용 기준에서 소성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시멘트 업계의 오염물질 배출도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성에 따라 주택용과 산업용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는 불확실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8년부터 지금 자율협약에 의해서 이제 업계랑 시멘트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고 뭐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법적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을 이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 안 되는지 시정 조치할 게 아니라면 모니터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인체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멘트는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데다가 지금 육각 크롬 등 중금속, 발암물질까지 나오고 또 대기 오염을 시켜서 인체에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 시멘트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겠죠.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너무 무게중심을 두는 바람에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이제 함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대기 오염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보면서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 우리 이게 이 규제가 심하면 우리 영업할 수 없다, 기업할 수 없다, 뭐 이런 측면, 그러니까 산업 진흥적인 측면, 산업 발전적인 이제 지원 측면이 굉장히 반영되고 환경 문제는 사실상 낭비니 소비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사실 간과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업체 봐주고 있는 거죠. 저기 부천시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뭐 돌려주는가 싶었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못했죠. 환급을 결정하게 된 뭐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냈던 걸 그대로 다 환급하게 되는 거죠. 너네 몰랐지?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게. 저희가 낸 그 분담금 자체가 70억대인데 여기 나머지 LH에서도 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썼냐는 거죠.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2015년 분양했고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마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네. 어디로 가셔요? 출근은? 강남이요. 강남. 아,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불편해요. 오, 그래요? 어떤 네. 점이요? 일단 뭐 버스 자체를 타고 저 운수역 가야 되는데 네. 버스 자체 타고 운수역까지 가는 데만도 한 40-50분 걸려요.
옥길지구가 맞는 인력이 많고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1000명이든 늘어났든 이런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은 되게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옥길지구를 건설하면서 광역도로 한 곳이 새로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던 도로 2곳은 확장됐습니다. 이것도 작년인가 개통된 건데 그나마 이제 메인 도로가 좀 개통이 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튀었죠. 근데 이제 자차 이용자들한테는 숨통이 튀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불편을 아직도 겪고는 있는 거죠. 새 주거단지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투입됩니다. 교통분담금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그 돈을 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한가라서 아마 주차 하시는 분들이 정차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예. 공영 주차장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영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대요 공영 주차장. 너무 없어요, 여기가 좁고. 주차장이. 예. 답답하시겠다. 여기라도 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아니 저런 땅도 있잖아요. 지금. 대도시 광역교통법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 개발자나 건설업체가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광역도로나 철도, 공영 차고지, 주차장 등을 짓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내부 공문을 보면 지난 2015년 부천 옥길지구 아파트 단지 4곳에서 광역교통부담금 68억여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 시행사들이 교통부담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옥길지구 한 아파트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8억 원을 3,300여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200여만 원씩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양가에 포함돼서 이제 경기도로 간 금액이라서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안내 안 돼 있지만 실제 금액 구성 요소에는 들어있다 생각해서 차라리 요 앞에 그 교차로라도 하나 정비하고 없애고 도로라도 좀 만들지 이걸 왜 건설사 돌려주냐고 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부담금, 택지를 조성할 당시 LH가 이미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할 당시 LH가 사전에 광역도로 3군데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비용으로 1,037억 원을 낸 겁니다. 2월, 3월 사이에 입주민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광역교통 분담금을 사용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실분양자한테 안 가고 건설사로 돌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을 위한 법만 만들어져. 부천시가 제일 화나고 왜냐면 부천 시민이잖아요. 부천 시민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입주민들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었는지. LH에서 교통부담금을 받은 부천시는 건설 시행사에게 왜 또 징수했을까요? 환급 그 사유가 LH가 택지를 조성할 때 그때 교통부담금 쪽으로 어떤 도로 개설 뭐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택지비에 그 교통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냈던 걸 그대로 다 환급하게 되는 거죠. 관련법에는 택지를 조성할 때나 아파트를 지을 때 둘 중에 한 번만 광역교통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도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2018년 초 68억여 원을 건설사에 돌려줬습니다. 저기 부천시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뭐 돌려주는가 싶었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못했죠. 우리 회사도 그냥 돌려준다고
관련된 뭐 필요한 서류 내라고 해서 냈어요. 정작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금액을 시행사에 냈습니다. 시행사는 이 가운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천시에 납부했는데요. LH가 이미 납부한 사실을 안 부천시는 원 입금자인 건설 시행사에 68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분양대금은 입주민이 냈는데 건설 시행사들이 환급금을 받아간 상황이 된 겁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 돈이냐? 수분양자한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돈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8월 10일까지 답변을 좀 달라고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답변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3,300여 세대가 교통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교통부담금을 건설 시행사들이 환급받아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이 돈을 돌려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 거고요. 분양가 산정에 있어가지고 좀 깜깜이식으로 분양가 상한액의 금액이 정해진 게 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분양자들은 그 분양가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액을 이제 분양가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피분양자들에게는 그냥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몇십억 원을 아무런 이제 부담 없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 KBS 사는데요. 혹시 같은 거 있나요? 명함 주세요. 저희가. 매형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시면 제가 담당자에서 연락드릴게요. 취재진이 건설 시행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소송 중임을 내세워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드릴 수 없다.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이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사멘터리 추적 방송 며칠 전 한 건설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부담금 10억여 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사업부에서는 뭐 그냥 세금 환급받은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환급받으신 교통부담금 전액을 입주민한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가 심의, 상한제 심의 받을 때 저희가 토지비, 뭐 가토지 가산비 뭐 다 썰람을 해서 거기에 85%로 책정받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이미 비용을 부담했다며 경기도가 건설 시행사에게 받은 교통부담금을 돌려준 횟수와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3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5년도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시행사들에게 광역교통부담금 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택지 조성을 한 경기주택공사가 교통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곳이었습니다.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이중 부과를 한 셈이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양주시는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이중 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취소했고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급 부과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액만큼 근데 그 금액을 더 많이 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이제 부과금이 영원히 돼버리고
교통 부담금을 놓고 지자체마다 왜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일까?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가산비로 이제 공사비 증액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인 건데 그 가산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잘 이게 적시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항목이나 포함 여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통 부담금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입주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의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제로 공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되면 이제 화는 안 날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 정도는 위험은 감수하기 그러니까 돈을 걷는다 이거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보고 싶었던 거고요. 정부 23가 그 사이트에 공개 요청을 하니까 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나버리니까요. 이러다 보니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교통부담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공공택지가 78%에 달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가격이 결정됐는데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는 조합에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공사비가 감액이 됐으면 그 요청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리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공사하고 관련되는 분쟁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많죠. 분양가 책정을 심사위원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민 그 위원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위원도 정말 일반 입주민들,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더 투명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당하는 건 시민들이에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라는 게 너네 몰랐지?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갈게. 근데 결국 피해는 다 시민들이 보거든요. 이게 5월 15일에 첫 제보가 왔었는데 연이어서 5월 24일쯤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 5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과 사진 354개. 화면 안에 갇힌 듯한 아이들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여러 개가 사진 몇 개, 뭐 영상 몇 개, 또 거기 영상 위에 뭐 어떤 방을 홍보하는 문구랑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누가 봐도 그건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고 말로만 듣던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 N번방에 나왔던 그런 자료들이구나. 아, 이 영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몇 개를 이제 봤는데 아버지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아이를 부르더라고요. 뭐뭐야 하면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이 너무 놀라서 이제 영상을 끄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부모님이 바깥에 있는데도 범죄자가 집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성범죄는 일어날 수 있구나. 영상과 사진은 마치 라벨을 붙인 듯이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몸에 삐뚤빼뚤 새겨져 있는 글자들. 그중 하나같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L 주인님.
이 끔찍한 영상을 증거로 보내온 건 한 제보자. 그는 한 성착취범을 이야기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를 L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L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박사, 갓갓보다 악랄하다. 이 끔찍한 영상은 극히 일부이며 이런 미성년 피해자가 4명 이상 더 있다. 누구누구 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거는 이거는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이다. 이렇게 한 번에 다들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이제 하기로 했군요. 네. 그런데 이따금 대답하던 제보자가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아예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은 그 이후로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N번방 범죄자들보다 악랄하다는 L. 그를 추적하기 위해 취재팀은 텔레그램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취재팀이 잠입한 텔레그램 X방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방에 모인 이들 4,000명. 친구, 여자친구, 엄마까지. 주변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알몸처럼 합성하고는 모욕하고 평가했습니다. 일명 능욕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남을 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에요. 심지어 개인정보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목적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상위방으로 가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나도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이러한 음란물 같은 거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본인들 능력을 보여줘야 상위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상위방. 바로 L의 방에 진입하려는 겁니다. L의 자료를 보려면 대화를 수백 개 올리고 합성 사진을 공유하는 열정을 보여야 했습니다. 상위방, 그 위 VIP방. 한 단계씩 열정을 팔아 올라갈수록 L이 제작한 더 높은 수위의 영상, 더 자극적인 사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방법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N번방과는 다른 지점이 보였습니다. 돈을 내야 영상을 보는 방에 입장할 수 있었던 N번방과 달리 L의 자료는 공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퍼졌고 피해자들은 별칭으로 불리며 인터넷에 박제됐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에 대해서도 최적화되어져 있고 또 실제로 들어가면 어떤 폐쇄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장점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범죄적인 그 사건들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공간에서 L을 만날 수 있을까? 취재팀이 확보한 리스트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텔레그램 방들이 폭파가 돼 있거나 이미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정황 때문에 이미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었는데요. 하위방에서도 이미 L의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위방들 중심으로 L이 어떤 활동을 했다. 당신의 개인정보와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A씨는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여성. 언니 같았습니다. 그 언니는 SNS에 올렸던 사진을 누군가 나쁜 용도로 돌리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언니는 돌변했습니다. 텔레그램 소개에 있는 A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A씨는 거절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강제로 텔레그램 방에 초대됐습니다. A씨 능욕방이었습니다. 댓글로 접근을 했는데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신고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는 이제 접촉을 못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계정이 삭제된 상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추적단 불꽃 출신 원은지 에디터를 만났습니다. N번방에 잠입해 범죄자들을 잡아낸 주인공입니다. 이제 네이버 저희 공식 메일이 있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분이 어떤 일로 연락을 하셨을까? 원 에디터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아는 지인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불꽃이라고 말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이 내용. 우리가 아는 A씨가 당한 피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내용과 텔레그램 계정을 대조해봤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인물, 바로 L이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안 좋은 너의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B씨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L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 노예가 있는데 걔 시켜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가게 하겠다. 아니면 너 신상 다 뿌려버리겠다. 1분 사이 88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B씨는 그 메시지 사이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너가 해라라고 했고요. 제가 언뜻 사진으로 본 것만 해도 3명에서 4명은 돼 보였어요. 이들까지 취재팀이 확인한 피해자만 6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는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서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도 비난받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 약점을 잡히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L은 어디로 갔을까? 제보가 있었단 걸 눈치챈 L은 각종 텔레그램 방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취재팀은 경찰에 취재 자료를 모두 전달하고 L을 신고했습니다. L은 나를 못 잡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국제 공조를 요청 통해서 이제 그런 단서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의 경우는 유독 저희가 이제 협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도 피의자들이 남겨놓은 그 연락처, 텔레그램 아이디 같은 걸 이용해서 연락을 취하고 이후 저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법으로 피의자들을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미성년자와 성착취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판결문을 검색해봤습니다. 2년간 140건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L들도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잡혔습니다. 결국에 이게 좀 전쟁이거든요. 그 범죄자들은 조금 더 교묘하고 은밀하고 또 이제 쉽게 어쨌든 접근하는 방법들을 쓰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은 계속 더 쉽게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차단을 좀 하는 게 이 범죄자들을 예방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독버섯처럼 번지는 또 다른 N번방들을 고발합니다. L이 활동했던 이른바 L 보도 뒤 곳에서 수도 없이 열리고 텔레그램 방은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유통 수법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못 보는 거냐며 아쉬워하기도 하는 가담자들.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L은 급히 텔레그램에서 탈퇴했습니다. 몇 개월간 취재팀이 쫓았지만 흔적만 남겼던 L. L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잡아야 하고요. 연대만 열심히 해주셔도 충분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KBS